사실 이 정도면 자연계로 봤을 때 멸종 위기종이라고 지정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소멸까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대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 이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저출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저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뭐 그 정도야? 오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로 바라본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도별로 한번 보면 서울이 0.58명으로 전국 단위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는 곳이 아기 울음소리가 가장 안 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계산하기 쉽게 합계 출산율을 0.7명으로 두고 보도록 할게요. 0.7명이라는 뜻은 가임 여성 100명이 아기 70명을 평균적으로 낳는다라는 뜻인데요. 여성만 있는 게 아니죠. 이들의 남편까지 포함하면 결국 남녀 포함한 200명 가운데 한 세대에 걸쳐서 70명으로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이클 더 돌려볼까요? 기계적으로 이 70명을 남자 35명, 여자 35명으로 나눠봤을 때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7명으로 계산을 해볼 텐데요. 가임 여성 35명 가운데 합계 출산율 0.7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기는 24.5명이 나옵니다. 200명에서 24.5명으로 88% 급감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 이 정도면 자연계로 봤을 때 멸종 위기종이라고 지정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보통 한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2.1명이라고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채 한 명도 되지 않고 있죠. 2018년 0.98명으로 한명선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수직 낙하 중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소멸까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령 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학교를 가야 할 학생들이 줄어드니 폐교하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49곳이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전북,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폐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소규모 학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지역이 여기에 대부분 속하는데요.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그 지역에 미래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숫자로 보면 정말 심각한데 우리는 왜 이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할까요? 일단 일상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내 개인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so what?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출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면서도 심각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뜻인데요. 이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이 경제를 성장시키든 말든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저출산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건 경제 효율성과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겠고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내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의 활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업 투자는 감소하겠고요. 경제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지만 요즘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연령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고령층 비율은 그야말로 급증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를 이 총 부양비라고 부르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총 부양비는 40.6명이거든요. 이건 쉽게 말해 생산 연령 10명이 4명을 부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총 부양비가 2030년에는 5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산 연령 2명이 노년층과 유소년 1명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2058년으로 가볼까요? 총 부양비는 100명을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소년 1명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야말로 1대1 부양사회가 2058년에는 다가온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보장 시스템 역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세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대신 의료나 복지, 연금과 같은 지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고스란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지금 연금 개혁을 두고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에 따르면 이 연금 재정은 조만간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의 젊은 층이 나중에 노년층이 됐을 때 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구 붕괴를 꼽으면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 이 모든 세대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그렇다고 국가가 낳으면 뭐 다 키워줄 거야? 국가가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 저출산 문제만큼은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뜻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2030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지 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